안녕하세요. 남자의 책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림태주 작가님의 너의 말이 좋아서 밑줄을 그었다입니다. 이 책은 제가 처음 딱 봤을 때 제목이 되게 끌렸어요. 너의 말이 너무 그냥 좋아서 밑줄을 그어놓고 기억하고 싶고 한 번 더 보고 싶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 밑줄 그은 말들이 얼마나 좋은 말들인지 꼭 한번 읽어보고 싶었는데 읽다 보니까 작가님이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따뜻하면서도 직설적이라 다른 책들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 저는 더 좋았습니다. 이러한 책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부분을 몇 가지 읽어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읽어드릴게요. 믿는다는 말에 대하여. 믿는다는 말은 진짜 믿기 어려운 말이다. 예전에 나도 참 많이 쓴 말인데 이 말에 점점 거리를 두게 되었다. 이 좋은 말을 왜? 하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실상 이 선량한 말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늘 그렇듯이 본뜻과 달리 왜곡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다. 내가 신입이던 시절에 믿는다는 말을 듣고 야근에 밥 먹듯이 했다. 과장님도 아니고 사장님으로부터 직접 그 말을 들었으니 신이 날 수밖에.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어서 나는 분발했다. 그 말이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구속하는 말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널 믿는다는 말이 좋았으므로 나 또한 내 아이에게, 내 후배에게 이 말을 서슴없이 했다. 나는 순수하게 믿었던 걸까? 믿었던 마음이 어긋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끼는 나를 발견했다. 믿는다는 것이 정말 믿는다는 선의의 말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나는 믿는다는 말의 속뜻을 헤아려 보았다. 약속을 지켜라. 기대를 저버리지 마라. 실망시키지 마라. 내 뜻을 거스르지 마라. 기필코 해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이토록 숨막히는 말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젓이 해대고 있었다. 믿음은 기대와 대가의 합작품이다. 주고받음이 있어야 믿음의 호응 관계가 성립한다. 믿음을 부여받은 자는 믿음에 부응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믿음을 준 대상에게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을수록 부담감과 압박감도 커진다. 믿음은 함부로 가질 일도 아니고 끝까지 지켜내는 일도 만만치 않다. 믿음의 기원은 어땠을까? 인류는 무엇을 믿었을까? 원래 믿음은 여기에 없는 것 혹은 성과를 향한 미래의 기대치가 아니었다. 믿음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확인하는 현지였다. 그래서 천둥을 믿었고 나무를 믿었고 물과 불을 믿었고 별을 믿었고 곰을 믿었고 사람을 믿었고 나를 믿었다. 꽃이 핀 것을 보고 봄이 온 것을 믿었고 낙엽이 진 것을 보고 겨울이 온 것을 믿었다.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것을 보고 아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었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 수평선 위로 올라오는 돛배를 보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었다. 믿음이란 있음을 인정하고 지금을 받아들이고 존재함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그때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생동했고 충만했고 평화로웠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마음이 쳐들어와 본래 있던 마음을 내쫓았다.
그 이상한 마음은 있는 것을 하찮아하고 오히려 없는 것을 부러워하고 좋아했다. 그 이상한 마음이 욕심이었다. 욕심이 마음 자리를 차지하자 마음 안에 있던 천둥과 별과 곰과 사람과 내가 쫓겨났다. 믿지 않는 마음이 믿는 마음을 쫓아냈다. 그때부터 신도 나무도 사람도 나의 마음도 믿음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존재, 있는 게 아니라 있다고 믿어야 하는 신앙이 되었다. 그렇게 믿음 자체였던 마음의 시대가 저물었다. 믿음으로 힘을 얻는 자가 생겨났고 믿음은 지배와 복종 관계를 만들어냈다. 믿음이 보이도록 형상을 만들고 이적을 행한 이야기를 만들고 믿고 지켜야 할 말들을 경전에 기록해 퍼뜨렸다. 믿음은 스스로 전지전능해졌다. 오늘날 인간들은 문자로 세워진 것만 믿는다. 교과서에 쓰인 대로 암기하고 집도 땅도 계약서로 주고받고 법전에 따라 죄의 유무를 따진다. 믿는다는 것은 마음이나 말이나 사랑을 뜻하지 않는다. 너를 믿는다는 말은 너를 확인할 수 있게 수치로, 문서로 결과를 증명하라는 말이다. 탐욕의 언어로 믿음을 정의하지 말자. 믿는 마음을 더럽히지 말자.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다. 나의 유익과 기대 때문에 누군가를 힘들게 하거나 자신을 올가매게 해서는 안 된다. 믿음은 내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일이다. 나의 욕심을 잠그는 일이다. 너를 믿는다는 말은 내 마음을 단단히 지켜내겠다는 각오다. 나를 끝까지 믿는 나에 대한 확신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다.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방송될 때마다 우리 집에서도 다음 질문이 반복된다. 우리도 강아지를 키워볼까? 아이들은 적극적이고 나는 적극적으로 말리는 입장이다. 결국엔 아이들이 아니라 내가 떠먹게 될 것을 아니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다. 이 제목은 개가 아니라 키우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개를 책임질 수 없는 주인, 책임진다는 게 뭔지 모르는 주인, 개의 습성과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인, 그러면서 개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주인, 개가 아니라 사람이 나쁘다고 말하는 프로그램이다. 실은 아이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개를 키우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어릴 때 이웃집에서 키우던 영리하고 용맹한 셰퍼드를 잘 길러보고 싶고 빠르고 침착한 그레이하운드와는 지칠 때까지 달려보고 싶다. 이름도 이미 정해뒀다. 두 글자로 된 이름이 잘 각인되고 부르기도 좋다고 해서 셰퍼드는 망고, 그레이하운드는 키위다. 둘 다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다. 그런데도 나는 아이들 앞에서 개를 키우고 싶다는 마음을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다. 나는 키우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고 믿는다. 함부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고 믿는다. 사랑을 참아내는 것도 때로 사랑보다 더 좋은 사랑일 수 있다고 믿는다. 사랑에는 준비도 필요하고 여건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내가 아니라 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태도, 개와 소통할 수 있는 만큼의 지식도 필요하다. 연애와 달리 결혼은 실전이라서 연습이 없지 않은가. 개와의 동거도 마찬가지다. 반려란 사육이 아니라 짝과 짝의 관계를 의미한다. 친구가 되어서 서로를 보살핀다는 의미가 반려에 담겨 있다.
그러니 개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거나 일방적인 사랑을 투입하거나 적정 거리 유지에 실패한 관계는 반려의 실패다. 내가 그 정도로 성숙했는지 의문이다. 개를 키우지 않는다고 말하면 어떤 이들은 나에게 이렇게 권한다. 개를 좋아하지 않나 봐요. 그럼 고양이를 키워보세요. 나는 속으로 대답한다. 키우지 않는다고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랍니다. 좋아해서 참는 거랍니다. 정말로 좋아하면 좋아한다는 걸 잘 드러내지 않는다. 서툴러서 다치게 할까봐, 어설퍼서 아프게 할까봐 조심스러워하는 마음, 연민하는 마음이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나는 믿는다. 사랑이 꼭 곁에 두는 것,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리워하는 것, 마음을 분명히 하는 것도 사랑이다. 언어의 화학. 학교에서 배우는 화학 과목이 오래전 연금술과 연단술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야기는 나에게 꽤 흥미로운 주제였다. 연금술은 쉽게 말하면 흔하고 하찮은 금속을 희소하고 값비싼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됐고, 연단술은 단사라고 하는 붉은색 기운이 도는 천연 광석을 원료로 삼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약을 만들겠다는 욕망에서 시작됐다. 아이러니하게도 고대의 많은 왕들이 불멸을 꿈꾸며 수은과 납을 마시고 제명보다 일찍 죽었다. 지금은 허무맹랑한 신비주의나 사이비 과학으로 치부되지만 연금술은 중세 과학자들에게 솔깃한 가설이었다. 만류인력의 법칙을 확립한 아이작 뉴턴도 한동안 연금술에 빠져 지냈다고 전해진다. 연금술은 1000년이 넘게 이어졌다. 덕분에 각종 화학 물질의 발견과 실험 도구의 발명이 계속됐고, 이를 바탕으로 근대 화학이 탄생할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화학은 우연한 발명이 아니라 연단술의 부산물이다. 도사로 불렸던 연단술사들은 화학을 터뜨려 폭발음과 함께 펑 하고 나타났다가 매캐한 화학 연기와 함께 사라졌다. 화약 덕분에 도사는 도술을 부리는 초월적인 존재로 군림했다. 동양에 도사가 있다면 서양에는 마법사가 있다. 나는 마법사들의 출신 성분이 연금술사였을 것으로 추측한다. 연금술사들은 철이나 구리 같은 금속을 사람과 같은 유기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신의 은총을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듯이 보잘것없는 금속도 신성한 돌의 세례를 받으면 고귀한 황금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연금술사들은 이 신성한 돌을 현자의 돌이라고 불렀다. 화학을 이르는 케미스트리와 연금술을 가리키는 알케미는 용어에서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나는 케미스트리라는 단어가 화학이나 화학 반응을 뜻하지만 사람 사이의 화학 반응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물질만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아니다. 연금술은 신비한 힘이나 마력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도사와 마법사는 무언가를 변하게 만들 때 반드시 주문을 외운다. 이는 매우 상징적이고 중의적이다. 염원하는 말이나 기도하는 말 없이는 어느 것도 변하지 않는다. 샤먼이나 제사장 같은 신의 대리인들은 영적 교류를 도구로 말을 사용했고, 또 그들이 계시를 받아 내놓은 신탁도 예언의 형태였다. 인간 세상은 일찍이 말의 힘을 아는 자들의 다스림 아래 있었다. 요즘은 서로 합이 맞거나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에 케미가 맞다고 한다. 사람 사이의 화학작용. 말이 잘 통하고 마음이 조화를 이루면 그것이야말로 연금술이고 연단술인 시대가 되었다. 말도 물질처럼 공유되고 결합하는 속성을 가진다. 끓거나 얼거나 녹기도 한다. 기체로 날아오르기도 하고 액체로 출렁이기도 하고 고체로 가라앉기도 한다.
어떤 말은 단칼에 결합을 끊고 어떤 말은 심장을 얼어붙게 하고 또 어떤 말은 몸을 공중으로 띄워 올리고 어떤 말은 이온처럼 흡수되고 어떤 말은 납덩이처럼 심해에 가라앉는다. 사랑한다는 말에는 부력이 작용하고 헤어지자는 말에는 수증기가 가득하고 그것밖에 안 되느냐는 말에는 쇳덩이가 달려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말의 연금술에 몰두한다. 오늘 어떤 사람은 당신이 미치도록 보고 싶다는 화학의 말로 상대의 심장을 설탕물같이 녹이는 데 성공하고 어떤 아이는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예쁘다는 화학의 말로 엄마의 허파에 헬륨가스 같은 물질을 불어넣는 데 성공한다. 또 어떤 말들은 일산화탄소를 잔뜩 머금고 있다. 그 말들은 색깔도 향기도 맛도 없이 스며들어 숨막혀 죽게 만든다. 살려 하면 신선하고 맑은 말을 쓰어야 한다. 활짝 열리는 창문 같은 사람을 만나 마음을 환기해야 한다. 나는 말과 물이 화학적으로 무척 유사한 물질이라고 생각한다. 아기 때는 몸속 80%가 물이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 비율이 50% 정도로 떨어진다고 한다. 아기 때는 피부가 촉촉하지만 노화가 진행될수록 피부가 쪼글쪼글 건조해진다. 아이들의 말은 탱글탱글 톡톡 튀지만 어른들의 말은 윤기를 잃고 무겁게 가라앉는다. 물을 공급받은 세포가 산소와 영양소를 체내 곳곳에 운반하며 돌아다니듯 말도 몸속을 돌아다닌다. 대부분 타인이 내게 준 말들이다. 그러므로 내 말은 타인의 몸속에 들어가 있다. 오늘 내가 하는 말에 몇 %의 산소가 함유되어 있는가? 나를 살리고 타인을 살리는 말이 내 몸속에 저장돼 있어야 한다. 연금술이란 별게 없다.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연단술이란 별게 없다. 그 사람을 숨쉬게 하고 살리는 말을 아끼지 않으면 된다. 어느 때는 청량한 물로, 어느 때는 뜨거운 피로, 어느 때는 달콤한 과즙으로 스며들면 된다. 오늘 당신이 제조한 불사의 언어, 당신이 발견한 현자의 언어들은 무엇인가? 때로는 낯간지러워도 좋다. 낯이 간지러울 때가 있다. 낯이 뜨거울 때가 있다. 둘 다 부끄러운 마음을 품고 있다. 낯간지러움에는 쑥스러움과 어색함이 있지만 낯뜨거움에는 민망함과 창피함이 있다. 낯간지러움은 오글거리고 닭살도 들 때 쓰고 낯뜨거움은 눈 뜨고 못 볼 짓일 때 쓴다. 뻔히 앞에다 두고 상대를 칭찬하거나 맥락 없이 고백성 대사를 칠 때 하는 이는 뻔뻔해지고 듣는 이는 낯간지러워지고 제3자는 오글거린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분위기는 애매한 가운데 화기애애해진다. 사람마다 간지럼을 타는 급소가 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간지럼을 태우는 일이 잦다. 급소를 급습하면 쉽게 웃음을 유발할 수 있다. 아이들은 목덜미나 겨드랑이에 손을 넣자마자 흰 목련처럼 터진다. 간지럼을 참는 눈치 없는 사람도 있다. 완전 얄밉다. 더 예리한 공격을 감행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다 웃음보가 터지면 숨 넘어갈 듯 자지러질 수도 있다. 간지럼이 그렇듯이 낯간지러운 말도 참으면 안 된다. 그 어색한 부끄러움이 사랑을 유난하게 만든다. 대낮에 해도 되고 일평생 해도 되고 꽃다발 없이 해도 되고 밥을 먹으면서 해도 되고 술 먹지 않고 해도 되고 귓불에 대고 해도 된다. 어설프고 무뚝뚝하게 해도 문제없다.
하고 나면 잠깐 화끈거리고 뜨거워질 뿐 생명에 지장이 없다. 사랑은 수시로 확인되어야 한다. 봄이 벚나무에 간지럼을 태워 꽃사태를 일으키듯이 낯간지럽고 화끈거리는 말들이 사랑의 온도를 올린다. 가장 정확한 마음은 당신이 하는 고백으로 확인된다. 우리는 적당히 외로웠어야 했다. 우주에는 수많은 별이 있다. 그 별 중에 하나가 태양이다. 우리가 태양을 별이라고 부르지 않고 태양이라고 고유 명사로 부르는 이유는 뭘까? 우리와 아주 가깝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과 가깝다고 인식하는 것들에 이름을 붙인다. 우리가 별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것들은 희미하게 반짝거리는 별빛 너머 몇백 광년 떨어진 거리에 있다. 태양은 빛의 속도로 8분 20초면 닿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 거리가 얼마나 정교하고 완벽하게 적당한지 모른다. 그 덕분에 지구에 알맞은 양의 햇볕이 쏟아지고 최적의 온도와 일사량으로 지구의 물을 액체로도 기체로도 고체로도 담아둘 수 있게 되었다. 지구가 생명이 딱 살기 좋은 환경이 된 건 순전히 태양과 최적의 거리를 유지한 덕분이다. 나는 인류 같은 지적인 생명체가 지구에만 실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구는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유일한 천체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구와 태양의 거리만큼 떨어져 태양의 궤도를 도는 위성이 100억 개가 넘는다고 한다. 우리가 가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을 뿐 생명이 탄생할 조건을 갖춘 별이 우주에는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아직 지구 같은 환경을 갖춘 별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 우리가 얼마나 희박한 확률의 행운에 차지한 것인지 짐작하게 한다. 그동안 우리는 거리 유지에 실패했다. 지나치게 간격을 좁혔고 끝모를 속도, 경쟁으로 거리를 점점 없애갔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사이를 잃고 나서야 절실하게 사이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제 거리를 벌리며 사느라 지구 전체가 근원적인 외로움에 빠졌다. 마치 결별 바이러스가 살포된 것처럼 지구는 고독한 행성이 되었다. 우리는 적당히 외로웠어야 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생산해내고 적당히 소비했어야 했다. 마음이 오고 가는 궤도를 파괴하고 서로 숨 쉴 수 있는 존중의 거리를 무시했다. 모든 개체는 생존 공간이 필요하고 상생을 위해 지켜야 할 경계가 있다. 각자의 궤도가 있다. 그 물리적 거리는 가깝게 느껴지거나 멀게 느껴지는 감각의 차이가 있을 뿐 결코 변하거나 사라진 적이 없다. 우리는 독립된 행성이기에 각자의 궤도를 돌며 자기의 위치에 존재한다. 나는 지구 전체가 한참을 더 고독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인간의 적정 체온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한없이 외로워져서 당신과 나의 사이가 애틋하고 간결해졌으면 하고 바란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는 말을,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말을 가슴 밑바닥에서 퍼올릴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고 사는 동안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는 일을 멈출 수 없는 만류 인력을 가진 하나의 천체이므로. 내 인생은 나만 살아봤으니까. 오늘의 자존감 수치는 바닥이다. 처마 밑에 거미줄이 보인다. 먹잇감을 돌돌 말아 대롱대롱 매달아 놓았다. 나는 저 거미만도 못하다. 매달린 먹이가 쟁여둔 원고처럼 보인다. 내 노트북에는 온통 잡다한 쓰레기 뭉치뿐이다. 문득 집어든 책 몇 페이지를 읽다가 다시 닫히고 절망한다.
이렇게 나보다 잘 쓰는 작가들이 많은데 못하러 쓰레기를 세상에 내보내려고 하나. 계약을 물을 수도 없고 앞으로 치고 나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다. 내 글이 누군가의 마음을 1mm라도 움직일 수 있기를. 내 글이 세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낼 수 있기를. 내 글이 쓰이는 동안만이라도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증명해 주기를. 이런 바람들이 얼마나 황망한 과욕이었던가. 부끄러움이 뼈를 파고든다. 글이 쓰이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 기워지고 있다. 내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글이 나를 부리고 있다. 이 정도면 물러나야 한다. 그런데도 견디고 앉아있다. 나는 마감일을 2번이나 지키지 못했다. 나는 납품일을 어긴 염치 없고 지혜 나쁜 작가가 되었다. 못 쓰는 작가만이 아니라 불성실한 작가가 되었다는 자괴와 자책이 더해졌다. 때마침 담당 편집자가 문자를 보내었다. 어디선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원고를 체근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 힘드실 텐데 몸 살펴가며 쓰라고 한다. 몸은 불량하고 이미 고장이 났다고 답하고 싶어진다. 나는 작가님의 담당자이기 전에 작가님의 글을 너무도 좋아하는 애독자이기도 하다고 쓰여 있다. 더 부담되고 가시방석이라고 답하고 싶어진다. 작가님 글은 작가님만이 쓸 수 있으니 힘내시라고 맺고 있다. 나는 이 대목에 울컥 코끝이 시큰해진다. 지금의 나를 가장 잘 알아주고 위무하고 살려내는 말이다. 어쩌면 나는 이 한마디가 듣고 싶어 약속을 2번이나 어겼으면서도 버티고 있는지 모른다.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지 모른다. 나의 편집자는 얼마나 속이 타겠는가. 편집자는 모든 작가들의 어머니다. 방탕하고 불량한 작가들 때문에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내색하지 않는다. 묵묵히 돌보면서 다감하게 재촉하고 가라앉는 기운을 일으켜 세운다. 나만이 쓸 수 있는 글이란 말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서로 그 말이 나락에 빠진 작가를 수습하기 위해 흔히 동원되는 관용구일지라도 나는 그 말이 망망대해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내게 던져진 구명튜브라고 여긴다. 박동이 느껴지지 않는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 여긴다. 보잘것 있든 없든 누가 내 인생을 살아보겠는가? 누가 내 글을 나처럼 쓸 수 있겠는가? 내가 아니면 누구도 쓸 수 없는 나만의 글이 아닌가? 살아있는 한 나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나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내 글의 저작권자는 세상에 오직 한 사람뿐이니까.